국제 정치 경제의 역학관계는 때로 아주 작은 신호로부터 급격히 요동칩니다. 2018년 이후 미입중 관계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선 지정학적 충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최근 중국의 갑작스러운 투자 동결 조치입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미국 관련 모든 신규 투자건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전에 어떠한 외교적 시그널도 없이 이루어진 조치로 미국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심화, 그리고 국가 전략 자산 보호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 투자 규모는 2018년 대비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460억 달러였던 투자가 2025년에는 23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2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자본 흐름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내 다수의 첨단 산업, 상업용 부동산, 스타트업 생태계는 중국 자본의 일정 부분 의존해왔습니다. 투자가 동결되면서 이들 산업은 직접적인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기업은 사업 축소 또는 구조 조정을 논의 중입니다.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48시간 내에 다우존스 지수는 170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단순한 투자 심리 위축을 넘어 실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25%의 고율 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 갈등은 전면적인 보복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1,436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제품의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보복 품목에는 농산물, 식품, 기초소재 등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산업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농업 기반 지역의 정치적 반발을 유도하려는 계산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성명을 통해 국제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양국 간 외교적 대화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특히 양국 간 상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서 공급 지연, 가격 불안정, 전략적 재편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투자 동결과 관세 대응은 단순한 경제적 충돌을 넘어 패권 경쟁과 기술 안보를 둘러싼 장기적 전략 대결의 서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2부, 무역전쟁이 그림자, 미국 경제에 들이운 충격과 국제사회의 반응. 이제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진정 미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남기고 있는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관세 충돌이 국내 총생산을 0.5%까지 끌어내리고 수출 의존 산업에서만도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숫자 자체는 간결하지만 그 속에는 산업의 축소, 지역 경제의 위축, 그리고 가계의 불안정이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인 식료품의 가격이 오르고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가격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으며 물가 상승은 이제 일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시선도 무겁게 미국으로 향합니다. 8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낮은 가격, 더 넓은 기회의 문,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개방과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세워진 무역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세는 협상의 도구가 아닌 대립의 무기가 되었고 유럽연합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이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2023년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 수입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전자기기와 철강 같은 품목은 미국 제품보다 낮은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매우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단기적으로 관세는 정부 재정을 강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의 지갑에서 빠져나오며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라는 정책 수단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흔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균형을 잃고 있으며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한 시장의 몸부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이 불확실성은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것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서 각국 정부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전략을 짜고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의 무게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전쟁은 총성이 없지만 비용은 뚜렷합니다. 지금 그 무게는 고스란히 국민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중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산 모든 제품에 3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동시에 희토류 수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날 밤 발표된 결정은 단순한 무역 전략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체를 강하게 뒤흔드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백악관과 월스트리트 모두 긴박하게 반응했고, 세계 주요 언론들은 경제적 지진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수출입 흐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사실상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이미 이전부터 이런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며 각국이 자극적인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경고보다 더 강한 행동으로 응수했고,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 자립과 전략 자원 방어라는 중국의 장기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조치를 명백한 실수라고 표현하며, 이는 중국 스스로에게도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미국은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관세 정책은 결코 일방적인 도발이 아니다 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에는 국내 산업 보호와 자국 제조업의 회복이라는 강한 정책 신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이 시기, 미국 내 여론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와 방송계에서는 다양한 시선과 반응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최근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유머를 섞어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를 풍자했고, 관객은 웃음으로 반응했지만 그 발언 속에는 사회를 향한 깊은 문제의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드니로는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거리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고 경고하며, 현대 사회가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과거의 지도자들, 예컨대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예로 들며 그들 역시 처음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결국엔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부에서는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송 중 드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어리석은 척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 그런 수준의 전략은 아닐 것이라고 답하며 관객의 웃음을 유도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웃을 수도 있지만 정치는 웃음만으로 끝날 수 없다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정치 풍자가 때론 사회 비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도의 반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연설에서는 과거 방송인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지미 키멜은 과거 나를 정중히 맞이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스튜디오 앞에서 나에게 인사를 건넸고 나를 환영하곤 했다. 그러나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며 일부 방송이 정치 편향적이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에게는 그에 맞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정당한 반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권력의 언어가 대중과의 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키멜을 실패자라고 부른 그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미지 회복을 위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와 미디어, 문화가 긴밀히 얽혀있는 상황에서 한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 단지 정치 뉴스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권자 개개인의 인식, 판단, 그리고 투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지 미중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한 시대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코미디언 완다 사이크스의 날카로운 풍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녀의 유머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미국 사회와 정치의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이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뿐 아니라 그가 과연 지도자로서 성숙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트럼프가 어느 순간 대통령다워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지, 신중해야 해, 같은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는 이미 70이에요. 그런 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제 7살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트럼프는 70입니다. 지금 못 배운다면 앞으로도 안 배울 거예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비판이 아니라 책임감 없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줄 수 있는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풍자입니다. 사이크스는 지도자의 오만함과 겸손 부족이 얼마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짚어냅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혹시 당신이 트럼프의 팬인가요? 저는 아닙니다. 그는 저를 불편하게 해요.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목에서 사이크스는 티퍼니 트럼프를 언급합니다. 한 친구가 극장에서 티퍼니 트럼프를 봤대요.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대체 무엇을 했기에 경호가 필요한 거죠? 아무도 그녀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발언은 웃음을 유도하면서도 공공자원의 배분 문제라는 중요한 쟁점을 부각시킵니다. 왜 무명의 인물에게까지 국가 경호가 제공되는가? 반면 일반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에 스스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사이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과 경영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업의 천재로 소개하지만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이크스는 그를 가짜 억만장자라 부르며 가족의 유산을 탕진하고도 여전히 성공한 경영자 이미지를 내세운다고 꼬집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부에 집착하고 부자들에게 공공 문제의 해답을 기대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트럼프가 당선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아이들은 무척 낙심해 있었습니다. 침울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딸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친구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 엄마처럼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고요. 이 짧은 대화 속에는 정치적 변화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어떤 불안과 혼란을 줄 수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이크스의 유머는 외모에까지 확장됩니다. 그녀는 트럼프의 헤어스타일을 복잡한 예술 프로젝트 같다고 표현하며 너무 가까이 가면 햇볕에 탈 수 있다고 농담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공인의 외모가 얼마나 사회적 신뢰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풍자입니다. 특히나 지나치게 인위적이거나 꾸며진 이미지가 오히려 진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멜라니아 트럼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녀는 거의 웃지 않아요. 가끔 웃을 때면 마치 구조 신호 같아요. 이 농담은 공개석상에서 보이는 거리감 있는 표정과 태도가 대중과의 정서적 단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도자 혹은 지도자의 배우자가 보여주는 정서적 거리감은 공공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딘가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던집니다. 그는 얼굴을 바꿔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톰 브래디와 테드 누젠트를 섞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다른 부분은 운동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니까 결국은 새 얼굴, 낡은 손, 뚱뚱한 엉덩이가 될 거예요. 이 유머는 단순히 외모를 풍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이미지를 향한 사회의 강박,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크스는 웃음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공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도자의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신뢰를 두고 있는가? 그녀의 말은 무대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울림은 무대 밖 현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례 없는 경제적 난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4만 2천 건으로 치솟으며 전문가들의 예측을 크게 뛰어넘었고
이는 현재의 고용시장 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이들조차 그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방향은 과연 위기 극복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선택일까요? 이번 실업수당 급증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이 깊은 불안정 속으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도미노 피자, 크리스피 크림, 베드베스 앤 비욘드 등 다양한 업계의 대기업들이 매장을 폐쇄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고 기술, 소매, 금융 분야는 빠른 속도로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고 대기업인 WPP는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6% 증발하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단일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걸쳐 확산되는 불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단순한 실업률 상승이 아닙니다.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는 줄고 기업은 손실을 입고 다시 해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경제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 적절한 구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전면적인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계획은 과연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노동시장이 무너지는 동안 소비자 신뢰는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그 여파는 대형 유통기업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타겟은 심각한 매출 하락을 보고했고 수천 개의 소규모 소매점은 이미 영구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제조업은 수요 부족과 재고 증가로 인해 생산을 축소하고 공장을 폐쇄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생산 둔화는 더 많은 해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비는 다시 위축되는 경제 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소비 위축형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을 정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까지 제시된 명확한 경제 회복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바로 정치적 자산화입니다. 실직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도움을 기다리는 가운데 대통령은 정치 후원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선거 캠프는 미국을 구하라, 지금 기부하라, MAGA 대사로 선정되셨습니다. 같은 문구로 지지자들에게 연속적인 모금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부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아니고 실직자를 위한 복지 기금도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자금이 유세 집회, 법률 비용, 그리고 개인 이미지 홍보 활동에 쓰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충성심 강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회의적인 시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은 구체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가? 왜 정부의 책임을 다른 행정부로 돌리는 동시에 자신의 해결 방안은 보여주지 않는가? 이는 단지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국가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미국 부동산 시장 역시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택 판매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는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은 중산층에게조차 멀어진 꿈이 되었습니다. 반면 임대료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수많은 가게가 주거비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고 이는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은행권은 대출을 축소하게 되고 대규모 압류 사태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8년 금융위기의 재현 가능성이 결코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늦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국민들은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에 투자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난 한 주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70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이 수치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폭스뉴스조차도 이 현실을 감출 수 없게 되었고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경제의 건축가로 불리던 시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저물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극찬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세금 정책 혼선을 언급하며 혼란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들은 더 이상 그런 설명에 납득하지 않습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미국 전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는 지난 수년 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게와 시장 모두가 약속된 번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이들마저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우드 카운티,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지금 이곳의 연방 직원들은 후회한다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정말 무서웠다. 나는 부끄럽다. 고 말하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책에 대한 반발은 단지 개인의 후회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가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구호가 도시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의료비 삭감, 재향군인 복지 축소, 전기요금과 식료품 가격의 폭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 시위 참가자는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대했지만 지금 그가 우선하는 건 오직 억만장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미국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깊은 좌절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경제가 이 정도라면 외교 정책은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정치적 동지였던 제이디 벤스는 그린란드의 군사기지에 억류되는 사태를 겪었고, 이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그린란드 지역사회가 미국의 부드러운 침투 전략을 거부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는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철회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새로운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이 틈을 타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가까웠던 국가들을 하나둘씩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정점에는 시그널이라는 앱을 통해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전례 없는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부통령과 고위 장성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폭스뉴스조차도 이 사태를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힐러리나 딥스테이트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혼란보다는 더 깊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사태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식료품비, 의료비, 높아진 세금, 모든 것이 정책의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은 지금 그 대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그리고 외교 전략에서도 위기를 넘기지 못한 채 연이은 의사결정 오류와 설명 없는 침묵으로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보수 언론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이 약속 없는 반복된 말들을 언제까지 믿고 견뎌낼 것인가? 그 대답은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추진 중인 관세 정책의 혼선이 원인 중 하나였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일본의 대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조정이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중 하나로서 미국 재정과 달러의 안정을 뒷받침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일본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매도했고, 이는 금융시장에 강한 경고음을 울리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전기차 관세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출하는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제품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테슬라,
GM, 포드 등 자국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려온 국가로 자국 기술력이 세금 장벽에 의해 억제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채 매도는 단순한 금융 전략이 아니라 만약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한다면 일본도 더 이상 미국의 부채를 떠안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힙니다. 동시에 일본은 달러 의존도 축소라는 또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 자산을 줄이고 외환 보유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지역 금융 질서 구축, 나아가 글로벌 경제권 재편의 서막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경고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할 경우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정부의 차입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타협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대립을 지속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편 캐나다도 미국의 경제 정책에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 불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결여 속에서 캐나다는 무역 다변화와 자국 산업 보호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는 잭 다니엘스, 켄터키 버번 등 미국산 주류가 대형 매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브랜드는 한 달 만에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했으며 이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관광 분야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국은 우방국과의 관계에서마저 경제적 고립감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수치들은 그 주장과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GDP는 마이너스 2.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캐나다는 3.2%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10년대 최저치, 반면 캐나다는 4.7% 상승, 미국의 식료품 물가는 5.3% 상승, 캐나다는 2.1%, 다우존스는 2주 만에 7% 하락, 반면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TSX는 2.5% 상승. 이는 단지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정책 선택이 어떻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질서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캐나다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단기적 협상보다는 구조적 전환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은 일시적인 흔들림일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까? 그리고 미국은 이 변화 속에서 리더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고립된 목소리로 전락할 것인가?